자, 안녕하세요. 교현쌤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사막화랑 엘니뇨 할 차례죠. 그쵸? 이번 이제 중단원 마지막 부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사막화라고 하는 현상을 보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부터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압과 저기압을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이따가 엘니뇨, 라니냐 할 때도 잘 써먹을 거거든요.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고기압이라고 하는 건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뭐만 알아두시면 되냐면요. 고기압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하강 기류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것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기가 하강을 하게 되면은 지상에 공기가 많아지겠죠? 그럼 공기가 많아지면 공기가 누르는 힘, 즉 기압이 강해지면서 이제 고기압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는데 이런 식으로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요, 압력이 커져서요, 공기가 압축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이제 주변이랑 열교환 없이 압축을 한다라고 해서 단열압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단열압축은요,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물방울들이요, 수증기로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구름이 소멸되겠습니다. 그럼 구름이 소멸되면서 어떤 날씨? 맑고 건조한 날씨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고기압이면은 하강기류, 맑은 날씨다. 구름이 소멸된다. 라고 하는 사실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뭐 저기압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반대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상승기류가 나타나는 곳을 우리가 저기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승기류에 의해서 지상에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이제 기압이 약해진다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공기가 상승하면은 아까랑 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단열 팽창을 하게 되고요. 단열 팽창으로는 온도가 낮아져가지고 수증기가 물방울이 됩니다. 그러면은 공기 중에 떠 있는 물방울, 우리가 이거를 뭐라 부른다? 구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이 구름에서는 뭐가 내릴 수 있다? 비가 내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압이다. 그러면은 상승기류, 그리고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씨가 이제 된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될 배경 지식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본격적인 주제인 사막화부터 먼저 볼까요? 자, 사막화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사막이 될 화죠. 되는 현상을 우리가 사막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지구에서 주로 사막이 어디에 분포하냐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대기대순환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혹시?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적도에서 뜨거워진 공기는 상승한다고 했죠? 그리고 상승한 공기가 어디까지 가다가 30도까지 가다가 이쯤에서 냉각돼서 하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땅바닥에 부딪힌 공기 갈 데 없죠? 그러니까 한쪽은 저위도로, 한쪽은 고위도로 올라가면서 0도부터 30도에서 이렇게 순환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이 순환을 헤들리 순환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극지방에서 차갑게 식은 공기가 냉각되면 하강하겠죠. 그리고 하강한 공기 땅바닥에 부딪히면은 퍼질 거고요. 그러면은 위도 60도쯤에서 공기가 모여들어가지고 다시 상승을 하게 되고요. 얘가 다시 퍼지게 되면서 이제 60도부터 90도랑 이제 60도부터 30도 사이에서도 이런 식으로 순환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가운데를 패렐순환, 위쪽을 극순환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 기억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그림 봤을 때 어디서 사막이 잘 발달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사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기는 거죠? 비는 안 내리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이 되면서 사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비가 안 내린다라는 말은요, 여기는 1년 내내 거의 고기압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 1년 내내 고기압인 장소가 어디냐? 위도 30도랑 위도 90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막은요, 어디 분포한다? 위도 30도 부근에 분포한다. 이유는 위도 30도 부근에서 이제 고기압이 주로 형성되면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으니까 대규모의 사막은 이 위도 30도 부근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막들이 있죠. 고비 사막, 사하라 사막 그런 애들은 전부 다 위도 30도 부근에 분포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사막이 분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지구에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다? 그 사막의 넓이가 평형을 이루지 않고 넓어지고 있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사막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원인은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자연적인 원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기대순환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막의 넓이가 넓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사막화 원인은 이제 인위적 원인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인간의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사막의 넓이가 넓어지고 있냐?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겠죠. 이제 우리가 가축을 풀어놓고 기르는 걸 우리가 방목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이 풀어놓고 기르다 보니까 풀 다 뜯어먹어가지고요 황폐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과잉 방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나무를 베는 걸 우리가 벌목이라고 부르는 거죠. 역시 너무 많이 베가지고 과잉 벌목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사막화가 이제 생기는 거죠. 사막화가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삼림벌채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과도한 삼림벌채, 과잉 벌목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거는 괜찮은데 농사를요 너무 많이 짓잖아. 그러면은 땅에 있는 영양분들을요 그 농작물들이 다 흡수해가지고요 토양이 황폐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땅을요 주기적으로 쉬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비료를 좀 뿌려주거나 이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잉 경작으로 인해서 땅의 지력이 소모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땅이 황폐해지면서 사막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서 사막이 넓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야 어차피 위도 30도 부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우리나라랑은 전혀 관련이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몽골 지역의 사막의 넓이가 넓어지면은요 당연히 몽골 지역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우리가 발원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발원지에서 고기압에 의해서 이제 상승기류에 의해서 모래먼지 다 올라온 다음에 편서풍 타고 이동하다가 우리나라에 때마침 고기압이 있으면 하강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뭐가 발생한다? 황사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황사 일수 같은 게 증가할 수 있겠죠. 황사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피해들이 있다. 그러면 대책을 마련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을까? 이건 뭐 대책이라고 해봤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거 막으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막 지역에다가 이제 나무 같은 거를 조금 심어 주시면 이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좀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조림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조림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통조림 만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조성하다, 숲을 그렇죠? 말 그대로 나무 심기라는 소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림 사업 실시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사막화를 좀 방지할 수가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 나무 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발원지 가서 심는 거예요. 몽골 같은 데 가서. 그렇죠? 그래서 사막화 별로 어려운 내용 없죠?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본격적인 주제인 117페이지 밑에 엘니뇨랑 라니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엘니뇨랑 라니냐를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평상시에 적도 부근의 태평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거부터 먼저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잠깐 지도부터 먼저 떠올려 볼까요? 자, 우리가 지도를 떠올려 봤을 때 자, 우리가 태평양을 가운데 두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서쪽에 뭐가 있냐? 동아시아 대륙이 있죠. 그렇죠? 여기 아시아 대륙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 동쪽에는 누가 있죠? 북아메리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요쪽에는요. 호주이죠. 호주랑 뭐 인도네시아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남미 대륙이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어디를 볼 거냐면요. 평상시에 태평양에 적도 부근 여기 있죠? 내가 색깔 칠하는 곳 그렇죠? 그래서 호주랑 인도네시아 앞바다부터 시작해서 남미 앞에 길쭉길쭉한 나라 있죠? 페루랑 칠레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페루 앞바다까지를 볼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관측 수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번에 배웠던 거 기억나니? 표층 해수순환 하면서
여기가 0도부터 위도 30도 구간이잖아. 위도 0도부터 30도 구간에서 이제 해수 어떻게 이동한다고 했죠? 남쪽도 해류가 요렇게 흐른다고 했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렇죠? 그거를 생각하면서 평상시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상시에 자, 여기에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태평양이 있습니다. 가운데.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는 페루. 그리고 이쪽에는 호주 또는 인도네시아.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 평상시에. 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에 의해서 페루에 있던 바닷물이 호주로 이동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페루 쪽은 바닷물이 빠져나가니까 해수면 높이가 낮고요. 호주 쪽은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해수면 높이가 높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수면 높이 자체가 이렇습니다. 그렇죠? 뭐 물론 내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남적도 해류에 의해서 해수면 높이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페루 앞바다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빠져나가는 바닷물을 채워주기 위해서 물론 양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것도 맞긴 하거든요. 근데 아래에 있던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아래에 있는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오는 현상을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영어로 upwhelming, 한글말로 용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페루 앞바다에서는 이렇게 용승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반대로 이제 호주 앞바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던 바닷물이 부딪혀서 내려가겠죠. 우리가 이 현상을 뭐라 부르냐면요, 침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용승과 침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내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요, 아래에 있던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오면 당연히 이 페루 앞바다는 주변보다 온도가 낮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온도가 낮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죠? 공기가 냉각돼서 무거워지니까 공기가 하강을 하지 않겠니? 그렇죠? 예, 즉 페루 쪽에서는요, 하강기류가 발달하게 되고요. 아까 전에 말했죠? 하강기류 같은 경우는 무슨 기압이라고요? 고기압이라고 했죠. 주변에 비해서 기압이 높다라는 소리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페루 앞바다 고기압이 되고요. 고기압이라는 말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렇게 주로 있다라는 소리겠죠. 그렇죠? 자, 반면 호주 앞바다 같은 경우는 따뜻한 해수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주변보다 온도가 높고요. 온도가 높으니까 상승기류가 발달하게 되고요. 상승기류가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변보다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고 흐린 날씨가 보통 자주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름 만들어지고 비 내리고, 그렇죠? 네,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야. 그리고 이제 땅바닥에 부딪힌 공기 갈 데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퍼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상승한 공기도 퍼지게 되면서요. 이렇게 적도 부근 태평양 쪽에서는요, 이 동서방향에 거대한 순환이 하나 형성되거든요. 우리가 이 거대한 하나의 순환을 이제 워커라고 하는 과학자가 알아냈다라고 해서 워커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얘를 잘 알아두세요. 그렇죠?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엘니뇨 라니냐 외우는 거 없어요. 그렇죠?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아,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라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그렇죠? 판구조론이랑 마찬가지 맥락이야. 내가 항상 말했죠. 지구과학은 그림에서 시작해서 그림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뭘 알아내게 됐냐면요. 이 적도 부근 태평양 쪽에서 동태평양 쪽의 기압이 올라가면요. 반대로 서태평양 기압은 떨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동태평양의 기압이 떨어지게 되면요. 서태평양 기압이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현상을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남쪽 방향에서 일어나는 진동이다라고 해서 남방진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영어로 Southern Oscillation. 그렇죠? 근데 그게 뭐랑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냐면요.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엘니뇨가 도대체 뭐고,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를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봅시다. 일단 엘니뇨가 뭔지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잘 들으세요. 엘니뇨를 관측하는 곳은요, 적도 부근의 태평양 동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니뇨는 적도 부근의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냐면요. 중앙태평양부터 동태평양까지. 중앙 쪽도 포함입니다. 동태평양 쪽에 표층 수온, 말 그대로 표면에 있는 층, 수온약층 위를 우리가 표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표층 수온이 이제 0.5도씨 이상 높은 상태로 5개월 이상 지속되면 엘니뇨라고 얘기하거든요. 다 집어치우세요. 그냥 표층 수온이 이제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이렇게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엘니뇨라고 하는 것은요. 적도 부근에 동태평양 수온이 상승하는 현상이구나. 근데 그게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거냐?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자, 원인은요. 적도 부근에서 불고 있는 바람, 즉 무역풍이 약해져서 발생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바람의 세기가 약해져서 수온이 상승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하자면은요.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은요. 기권에서 발생하는 일이 어디 영향을 주고 있다? 수권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일단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은 잠시 뒤에 하는 걸로 하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라니냐라고 하는 현상. 물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레벨에서 라니냐가 안 나온 교과서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일단 엘니뇨의 반대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엘니뇨의 반대 현상이에요.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적도 부근에 중앙태평양부터 시작해서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0.5도씨 이상 낮은 상태로 5개월 이상 지속되는 걸 우리가 라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중앙태평양부터 동태평양 사이의 표층수온이 평상시보다 낮아지는 거구나 라고만 알아두시면 충분하겠죠. 당연히 엘니뇨의 반대라고 했으니까 원인은 뭐가 된다? 무역풍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역풍이 강해지고 약해지고 하는 거랑 자, 동태평양의 표층수온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를 한번 우리가 역시 뭐로 표현해보자?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엘니뇨 발생했을 때 태평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먼저 생각을 하세요.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무역풍이 뭐 한다고요? 약해진다라고 했죠. 자, 무역풍이 약해지면은요. 생각해봐. 우리 아까 전에 0도부터 30도까지 해서 자, 해수가 이렇게 이동한다고 했죠. 남적도 해류라고 한다 했죠. 남적도 해류는 근데 왜 흐른다라고 했어? 이게 무역풍 때문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생각해봐. 무역풍이 약해지면은요, 남적도 해류가 잘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를 리가 없겠죠. 바람이 약해졌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은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여기는 해수면 높이가 높잖아. 근데 여기는 해수면 높이가 낮잖아. 당연히 물이라고 하는 건 중력에 의해서 어디로 흘러? 이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엘니뇨 시기가 되면은요, 적도 부근에서 이제 이 적도 해류 세기가 약해지고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엘니뇨 시기에 생각해봐. 야, 원래는 빠져나가는 바닷물을 채워주기 위해서 동태평양 쪽에서 용승이 일어난 거잖아. 근데 이제 바닷물이 반대로 흐르기 시작하면서 용승이 잘 안 일어나겠죠? 예, 용승이 약화가 됩니다. 그럼 용승이 약해지면은요, 차가운 바닷물이 잘 안 올라오게 되니까 이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은요, 평상시보다 뭐 하게 된다? 올라가게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평상시보다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서태평양 쪽은요, 따뜻한 해수를요, 공급받지 못하니까 평상시보다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 이제 평상시보다 올라가고 평상시보다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자, 주변보다 온도가 높으면 공기는 뭐 하게 돼요? 상승하게 되죠. 예, 고온에 의한 상승기류. 그렇죠? 이쪽은 저온, 냉각에 의한 하강기류가 발달하게 되고요. 워커 순환이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워커 순환이 약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요. 자, 동태평양 쪽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상승기류에 의해서 저기압이 형성되고요. 그러면은 저기압이면은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비 내리고 흐린 날씨가 되겠죠. 그렇죠? 강수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말이야. 동태평양 쪽에서.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할까요? 동태평양에서 엘니뇨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서술하시오.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돼?
이제 홍수 피해 같은 게 증가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는 이제 수온이 상승하면은 태풍의 세기가 증가하고요. 태풍의 위력도 강해지거든요. 물론 여기 이쪽은 태풍이라고 부르진 않고 허리케인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비가 많이 내리게 된다라는 의미고요. 이쪽은요, 저온이죠. 하강기류에 의해서 고기압이 발달하게 되고, 이렇게 고기압이 발달하게 되면은 구름이 오히려 소멸하고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이 되면서 엘니뇨 시기에 요 서태평양 쪽에서는 가뭄이나 산불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엘니뇨 시기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이제 그림 보시면 알죠? 호주 쪽 해수면, 즉 서태평양 해수면 높이는 감소합니다. 반대로 동태평양 해수면 높이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선이 있죠, 점선. 그림에 잘 안 그려져. 자, 점선이요. 언제 모습? 평상시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선이 엘니뇨 시기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수면 기울기는 완만해지고 서태평양 해수면 높이 낮아지고 동태평양 해수면 높이 높아지더라. 용승 약화. 그리고 참고로 용승이 약화되면서 차가운 바닷물이 안 올라올 뿐만 아니라 이 바닥에 깔려있던 영양염류 있죠? 그렇죠? 이제 바다에 살고 있는 이제 광합성 생물들 있잖아. 걔네들이 광합성 하려면 영양염류가 필요한데 그 영양염류가 여기 바닥에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용성이 약해지면요, 영양염류도 같이 안 올라오겠죠? 그럼 표층에 영양염류 양이 감소하면서 식물성 플랑큰 농도도 감소하고, 그리고 동물성 플랑큰 농도도 감소하겠죠? 동물성 플랑크톤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성 플랑크톤 농도도 감소하게 되고요. 걔네들을 먹고 사는 크릴이나 새우도 감소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어획량이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니뇨 시기, 내가 지금 방금 말한 거는 전부 다 어디에 들어있다? 그림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비가 많이 내리잖아. 그러면은 동태평양 쪽에서 표층 염분은 어떻게 되겠니? 소금 농도 줄어들겠죠. 그렇죠? 비가 많이 내리면서 밍숭맹숭해지니까. 그렇죠? 이런 게 다 눈에 보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요것이 엘니뇨 시기다. 그러면은 라니냐 시기는 뭐 당연히 저거랑 반대니까 뭐 굳이 제가 그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처음 배우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친절하게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니냐 시기에 그러면은 자, 페루 쪽이랑 호주 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자, 방금 전에 말했습니다.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 강화라고 했어요. 무역풍이 강해지면은 평상시보다 적도 해류 세기가 강해지겠죠, 그렇죠? 평상시보다 적도 해류 세기가 강해지면서 이제 동태평양 쪽에서 서태평양 쪽으로 흐르는 해수가 더 많아진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빠져나가는 바닷물이 많으니까 빠져나가는 바닷물 채워주기 위해서 용성도 평상시보다 더 강해지겠죠, 동태평양 쪽에서. 너무 그림을 극단적으로 그리긴 했지만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별 지장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성이 강해지게 되고요. 용성이 강해진다. 차가운 바닷물이 많이 올라온다. 그러면 평상시에 비해서 훨씬 냉각이 잘 돼가지고 저온, 그리고 여기 서태평양 쪽은요 평상시보다 조금 더 고온이 되겠죠.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는 평상시보다 더 강한 상승기류, 여기는 평상시보다 더 강한 하강기류가 발달하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워커 순환세기가 강해지게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워커 순환색이 강해지고요. 당연히 저온 냉각에 의해서 고기압이 발달하게 되고요. 고기압이 발달하니까 구름이 소멸하고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라니냐 시기에는 오히려 동태평양 쪽에서 가뭄과 산불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고, 반대로 여기는 고온 상승기류에 의해서 저기압 형성되고요. 저기압 형성되면은 구름 만들어지고 비 내리고 흐린 날씨가 찾아오게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서태평양 쪽에서 홍수 피해 이런 게 조금 더 강해지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수면 높이 같은 경우는 해수면 기울기는 평상시에 비해서 가팔라지고요. 해수면 높이 같은 경우는 서태평양 쪽은 상승, 동태평양 쪽은 하강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면요. 요 점선이 평상시 모습.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는 실선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굳이 둘 다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알죠? 얘는요 이제 교과서에 안 실려 있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수능엔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거 두 가지만 비교하시면 돼요. 평상시랑 엘니뇨 시기. 엘니뇨 시기에는 평상시보다 어떻게 될까요?에 대한 내용. 그래서 두 개를 다 외울 필요가 없다. 어차피 반대니까 얘 하나만 외우면 된다. 그리고 서태평양, 동태평양 둘 다 외울 필요가 없다. 왜? 어차피 반대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딱 뭐만 정리할 거냐면요. 엘니뇨 시기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만 딱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태평양, 동태평양 굳이 구분 안 하고 동태평양만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정리합시다. 자, 엘니뇨 시기, 엘니뇨의 발생 원인 뭐라고요? 무역풍이 약해진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엘니뇨 시기에는 무역풍이 약해진다. 자, 그리고 엘니뇨 시기에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워커 순환 세기도 뭐하게 된다? 약해진다. 근데 이 워커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원래 내는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일부 학교는 아마 알려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 학교에서 알려줬다. 그러면 암기하시고요. 아, 우리 그런 거 안 했는데요. 그러면은 몰라도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워커 순환의 세기도 같이 약해진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적도 해류 세기, 남적도 해류 말하는 거겠죠. 당연히 바람이 약하게 부니까 적도 해류도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동태평양에서 나타나는 용승. 당연히 차가운 바닷물이요. 빠져나가는 바닷물을 이제 채워주려고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온 거였는데 이제 바닷물이 안 빠져나가니까 이제 용승이 잘 안 일어나겠죠. 그렇죠? 용승도 약해집니다. 동태평양 쪽에서. 그리고 해수면 기울기. 원래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무역풍 때문에. 그렇죠? 적도해류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해수면 기울기가 뭐 하게 된다? 완만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평상시에 비해서.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동태평양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태평양에서 용승이 안 일어난다. 그럼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 당연히 어떻게 된다? 증가를 하겠죠. 그렇죠? 예. 자, 표층 수온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자, 우리가 이제부터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자, 다 똑같은 표현인데요. 지금부터 쓰는 표현은 다 똑같은 표현인데 자, 동태평양에서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 우리가 온난수역 두께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따뜻한 해수층 두께. 자, 생각을 해보자고. 자, 원래 용승이 활발하게 일어나잖아.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차가운 바닷물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따뜻한 해수층은 얼마밖에 안 돼요? 요만큼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엘니뇨 시기가 됐어. 용승이 활발하게 일어나지가 않죠. 그렇죠? 용승이 약화되면서 차가운 바닷물은 아래에 있는데 따뜻한 바닷물은요. 여기 위에 이렇게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평상시에 비해서 어떻게 된다? 두꺼워진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동태평양 쪽에서 20도씨 등수원선의 깊이.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깊어지니 얕아지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 당연히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하게 될 내용인데 깊이 들어갈수록 수온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게 되죠. 태양 복사 에너지 감소로 인해서.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제 수온이 일정하다가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수온이 다시 일정해지는 구간이 오죠. 그렇죠? 그래서 20도씨 등수원선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냉각이 되는 구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용승이 활발하게 일어나잖아. 그럼 냉각이 빨리빨리 되죠. 위에서부터. 그렇죠? 그래서
용승이 활발하게 되면요, 이 20도씨 등수원선은 올라가게 되고요. 용승이 잘 안 일어나면요, 이 20도씨 등수원선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니뇨 시기가 되잖아? 그러면요, 이게 뭐 하게 된다? 깊어진다라는 소리죠. 평상시에 비해서. 그렇죠? 용승이 잘 안 일어나니까, 엘니뇨 시기에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동태평양에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수온 약층이라고 하는 게 뭐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혼합층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혼합층 아래에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층을 우리가 여기를 수온 약층이라 불렀잖아. 근데 이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소리는요,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똑같아. 용승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은요, 혼합층이 어떻게 돼?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내가 녹색으로 그린 거는 평상시 모습입니다. 근데 엘니뇨 시기에는요, 용승이 약해진다라고 했죠. 자, 용승이 약해지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져? 차가운 바닷물이 잘 안 올라오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냉각되는 구간이 어디로 간다?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층 수온 상승하게 되고요. 수온 약층 구간 내려가게 되고요. 이렇게 심해층 구간도 내려가게 되겠죠. 그렇죠? 용승이 뭘 만들어 주고 있다? 수온 약층을 만들어 주고 있다. 용승이 활발하면은 그만큼 수온약층 올라가는 거고요. 용승이 잘 안 일어난다, 수온약층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니뇨 시기가 되면은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어떻게 된다? 평상시에 비해서 깊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용승이 수온약층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평상시보다 깊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깊이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동태평양 쪽에서 해면기압. 자, 용승이 잘 안 일어나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은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서 이제 기압도 어떻게 된다? 떨어지겠죠. 상승기류에 의해서는 저기압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태평양 해면기압 어떻게 된다? 하강하게 된다. 내려간다. 감소한다. 그리고 상승기류가 우세하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연직 대기순환은 상승기류가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렇게 저기압이 형성되니까 동태평양 쪽에서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비를 뿌리는 구름은요 조금 이렇게 두꺼운 구름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높게 쌓여있는 구름이라고 해서 저군형 구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태평양 쪽에서 저군형 구름의 양. 당연히 평상시보다 뭐 하게 된다?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저군형 구름의 양이 많아진다는 말은 강수량도 증가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강수량이 증가하니까 표층에 있는 염분도 감소하게 되겠죠. 비가 내리잖아. 그럼 밍숭맹숭해질 거 아니에요. 동태평양 표층 염분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동태평양 쪽에서 영양염류의 양 같은 거 있죠? 여기 어디다 적어야 되나? 이쪽에 적어야 되나? 헷갈리는데. 이거 라니냐 이제 머릿속에 지워버리세요. 그쵸? 나는 엘니뇨만 볼 겁니다. 자, 라니냐 시기에 엘니뇨 시기에 동태평양 쪽에서 표층 영양염류의 양 용성 잘 안 일어나니까 영양염류도 잘 안 올라온다.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은 동태평양 쪽에서 얘네들로 광합성을 하는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 농도 또 뭐 하게 되고요? 감소하게 되고요.
동물성 플랑크톤 농도 감소하고 크릴, 새우도 감소하게 되면서 동태평양의 어획량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이걸 내가 다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뭐야? 바람 약해지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다 생각을 해서 상상을 해가지고 이런 결론을 우리가 끄집어 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어려운 거는 이런 용어겠죠. 20도씨 등손선에 나타나는 깊이,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한 깊이, 요 정도만 따로 정리해 주시면 나머지는 뭐 충분히 당신들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할 거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엘니뇨 시기가 되잖아? 그러면은 이 동태평양은요 온도가 올라가고 서태평양은 온도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게 동태평양이 서태평양보다 높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고온은요 평상시에 비해서 온도가 올라갔고요. 이건 평상시에 비해서 온도가 떨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평상시에는요 이 동태평양 쪽은 온도가 낮다고 했죠. 그래서 뭐 수온 23도씨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저 서태평양 쪽은 수온이 뭐 27도씨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엘니뇨 시기가 되면요 평상시보다 온도 올라간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평상시보다 온도 올라가서 24도씨. 여기는 평상시보다 온도가 내려가가지고 26도씨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예, 동태평양이 서태평양보다 높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물론 높아지는 날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엘니뇨 시기는요,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간의 차이가 감소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건 많이 물어봤어요. 기출에서. 그렇죠? 동서에서 이제 어떤 차이? 표층 수온 차이.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간의 표층 수온 차이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당연히 수온이 감소했고요. 당연히 뭐도 같이 감소하게 돼 기압도 같이 차이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죠? 한쪽은 기압이 떨어지고 한쪽은 기압이 올라가면서 기압 차이가 거기서 거기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면 기압 차이. 감소하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수면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라고 했죠? 완만해진다라는 말은요, 이제 서태평양 해수면은 낮아지고 동태평양 해수면 높아지면서 해수면 높이 차이도 뭐 하는 시기다? 감소하는 시기다. 그래서 모든 차이가 그냥 감소하는 시기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엘니뇨 시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공부를 한 다음에 제가 교재 어디에 이 120페이지 있죠. 교재 120페이지에 당신들이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요. 이제 그 할 수 있도록요. 제가 정리해 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동그라미인지 뭐 약해진다인지 강해진다인지 체크해가지고 이제 잘 이제 채점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안 돼 있구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니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시 119페이지로 돌아와서 이제 엘니뇨랑 남방진동이 서로 연관이 있다라는 거 알게 되겠죠. 그렇죠? 엘니뇨 다음에는 라니냐. 라니냐 다음에는 엘니뇨가 찾아오면서 동태평양 기압 올라가면은 서태평양 기압 떨어지고 반대로 동태평양 기압 떨어지면은 서태평양 기압 올라가면서 마치 뭐처럼 시소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현상 이걸 뭐라 불렀어요? 남방진동. 근데 그 남방진동이 뭐랑 관련이 있다? 엘니뇨랑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엘니뇨 서던 오실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뭐라 부른다? 엔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엔소 지수라고 하는 걸로요. 엘니뇨 시기인지 라니냐 시기인지도 판단할 수 있는데 이제 엔소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말하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한테도요. 잘 안 냅니다. 그렇죠? 그냥 그런 게 있다. 예,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혹시 학교에서 했는데요? 그러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엘니뇨라고 하는 건 적도 부근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랑은 관계가 없겠지. 그렇죠?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죠? 예. 어디 한 군데에서 일어난 현상은요. 이제 지구는요. 이런 식으로요. 순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장소에서 발생한 현상이 나비 효과에 의해서 다른 쪽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니뇨 시기 다음에는 다음 해에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워지고요. 라니냐 시기 다음 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추워지는 이런 엘니뇨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규모가 큰 엘니뇨 같은 경우가 이제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규모가 큰 엘니뇨, 그렇죠? 규모가 조그만한 거는 보통 이제 태평양에서 그냥 그치는 거고요,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정리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마지막 예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9페이지 맨 밑에 있는 2번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림 가는요. 어느 해에 시작된 엘니뇨 또는 라니냐 시기 동안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기상 위성으로 관측한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를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요.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에 위치한 각 지점의 해면 기압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가해 시기는 나의 기억에 해당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서 나오는 용어부터 먼저 정리할까요? 자, 지금 편차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거든요. 예, 어려운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다 편차를 주거나 편차를 물어봅니다. 예. 근데 편차라고 하는 게 이미 제시가 되었잖아. 뭐라고 나와 있어요? 관측값에서 뭘 뺐다? 평년값을 뺀 것을 우리가 편차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엘니뇨 시기가 되잖아. 엘니뇨 시기에 태평양 동쪽에서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 편차가 양순이 음순이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엘니뇨 시기에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은 평상시보다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면은 관측값은 얼만데요? 동태평양 쪽에서 24도씨죠. 그렇죠? 에서 뭘 뺀다? 평년값, 평소값이 얼마니를 빼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뭐가 된다? 양수값이 나온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편차가 양수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값이 커졌다라는 소리고요. 편차가 음수다. 평상시보다 값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끝입니다. 그렇죠?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자료 해석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부터 먼저 볼게요. 자, 가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여기에 Y축은요, 그냥 시간의 경과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X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쪽에 140도 이스트라고 나와 있고요. 이쪽은요, 100도 웨스트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질문해 볼게. 어디가 서태평양이고 어디가 동태평양이에요? 아니, 선생님 장난하십니까? 여기 이스트 쪽에 있으니까 이스트가 동쪽이잖아요. 이쪽 동태평양이겠죠.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이거를 뭐라 부르냐. 지구를요. 반으로 잘라가지고 여기를 적도라고 부르죠. 위도 0도. 그리고 가로선을 이제 위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구를 가로로도 자를 수 있지만 뭐로도 자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로로도 자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로로 자른 선을 경도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경도의 기준을 어디로 잡았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경도의 기준. 들어는 봤니?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거기를 본초 좌우선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경도 0도로 설정했고요. 거기를 기준으로 동쪽이냐, 거기를 기준으로 서쪽이냐로 구분하는 겁니다. 경도는. 그렇죠? 이건 경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동쪽으로 140도만큼 떨어져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딘데? 아니,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무조건 왼쪽이 서태평양이고 오른쪽이 무조건 동태평양인 거야.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고 동태평양, 서태평양 하시면 안 됩니다. 오른쪽이 동태평양이고 왼쪽이 서태평양이에요. 그렇죠? 주의하세요. 예.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동태평양, 서태평양 구분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편차값이 동태평양 쪽에서 뭐 찍혀 있어요? 음수 찍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편차라고 나와 있어요? 기상위성에서 관측한 뭐요?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라고 나와 있니?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우리가 지구 열수지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렇죠? 이 적외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뜨거운 물체들은 적외선을 방출하게 되잖아. 그리고 뜨거울수록 적외선을 많이 방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적외선, 지구 복사 에너지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지구 복사 에너지. 그렇죠?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알았어요, 선생님. 동태평양은요, 평상시보다 적외선을 덜 방출하고 있네요. 그럼 평상시보다 동태평양의 적외선 방출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동태평양의 온도가 떨어졌다라는 말이겠네요. 그럼 동태평양 쪽의 온도가 떨어지는 현상은 엘니뇨의 반대니까 라니냐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가라고 하는 건 라니냐 시기 아닙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많은 학생들이 틀렸습니다. 엄청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그렇죠? 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가 떨어졌으면 온도 떨어졌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온도가 올라간 거예요? 자, 이것은요, 엘니뇨 시기입니다. 가는. 그리고 왜 엘니뇨 시기냐? 자, 잘 봐봐. 동태평양 쪽에서 엘니뇨 시기에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구름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가 아닙니다. 기상 위성에서 관측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상 위성이라고 하는 건 어디 있어요?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저 위에 10권에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럼 기상 위성에서 엘니뇨 시기에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구름에 의해서 막혀서 잘 안 들어오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적외선이 방출되고 있는데 이걸 누가 흡수해간다고? 구름이 흡수해간다고. 그래서 구름이 흡수해가니까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가 뭐가 된다? 줄어들게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엘니뇨 시기에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구름 생성 때문에. 그렇죠?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구름. 저군형 구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엘니뇨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가는 엘니뇨 시기이다. 맞는 말이 되고요. 자, 나에서 이제 기억이 엘니뇨 시기라고 하는 거 알았죠? 나의 기억은 가의 시기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엘니뇨 시기인데 이 엘니뇨 시기에 해면 기압 편차 A 같은 경우는요 양수로 나와 있고요 B 같은 경우는 음수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엘니뇨 시기에 어느 쪽 해면 기압 편차가 양수겠니? 해면 기압이 어디가 평상시보다 올라가겠니? 자,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평상시보다 기압이 뭐게 된다고요? 떨어지게 된다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떨어지는 해면 기압이 감소하는 여기가 동태평양을 말하는 거고 B가 동태평양이고요. 그럼 A는 반대니까 당연히 서태평양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엘니뇨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2번 나의 A는 서태평양에 해당한다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지구과학 이제 개정된 15개정 교육과정 초창기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틀렸습니다. 어려웠던 문제, 정답률 개 박살났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학교에서 지구과학을 건성건성 이제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까지 어렵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엘니뇨 똑바로 이제 잘 정리하고 암기해서 머릿속에 집어 넣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항상 말하지만 지구과학은요 단순 암기가 아닙니다. 이거 무식한 암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거 다 외우고 다니니 그렇죠? 내가 이거 책 보고 외우고 하루에 한 번씩 책 보면서 외우니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그냥 무역풍이 약해지면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본교재에 있는 문제는 굉장히 이제 쉬운 문제고요. 이제 요게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수능 기출 문제 있죠. 거기에 있는 문제들이 진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잘 정리해서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녕.